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이 벌써 50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은 나라국자입니다. 나라국자에서 이 네모는 도읍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경계가 되는 거죠. 나라의 경계입니다. 그것을 창을 들고, 창과자입니다. 창을 들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판세국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뜨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쌀미자로 썼지만 이건 무슨 건더기입니다. 그래서 국자로 무엇을 건져내는 모습인데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국화라는 뜻이 됩니다. 국화꽃. 그리고 여기에는 왼쪽에 가죽혁이 들어가서 가죽으로 만든 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는 도읍이고 그 사방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창으로. 그래서 제후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자는 무엇을 다스리는데? 천자는 천하를 다스립니다. 판세국자인데 이것은 자척자입니다. 자. 길이를 재는 자 있죠? 그래서 이 자를 재서 바르게 잰다는 겁니다. 바르다. 그리고 입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한다. 즉 너무 많은 말을 하면 허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을 삼가다란 뜻이에요. 삼가한다는 것은 결국 한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할 말, 안 한 말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더기고 이것은 국자라고 그랬죠.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국화꽃입니다. 국화꽃, 국화국. 가죽혁이 들어가면 가죽으로 만든 공인데 이 글자는 사실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로 만든 술이 뭐죠? 맥주죠. 그래서 그 보리로 만들어서 발효가 되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이 있어야 술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요 글자에서 안에는 쌀미가 들어갔지만 이것은 말스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조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라 국자인데 누가 다스린다고요? 제후가. 그럼 제후라는 게 뭐냐? 중국은 하은주까지가 봉건제도입니다. 주나라 다음에는 나는 삼황오제를 합한 것만큼 위대하다. 그래서 진나라 때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시황이죠. 이 진시황부터는 통일 왕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이기 때문에 중국을 영어로 얘기할 때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차이나. CHIN은 진의 영자 표기예요. 그래서 진나라부터는 중앙집권제가 되기 때문에 봉건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럼 주나라까지의 봉건제도는 5개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있습니다. 그 뒤에 진나라 때 황제라는 칭호가 생기죠.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봉건제도가 아니라 중앙집권제입니다. 삼황오제, 중국 역사에서 전설로 남아있는 3명의 황과 5명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황제라고 하고 그 사람은 내가 황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봉건제도에서는 이 천자는 그 땅을 제후에게 나눠줍니다. 이 제후가 왕이에요. 바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럼 그거보다 제후보다 작은 규모는 누구냐? 대부가 다스립니다. 대부는 가문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예까지 통틀은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국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가 있습니다. 사는 더 작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중앙집권제가 되면서 이 대부와 사는 중앙집권제의 관료로 등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대부와 사를 거느리는 거죠. 거느린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집권화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서인들이 있어요. 이 서자는 마늘 서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무라고 하죠. 서. 즉 많은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서인 밑에 민이 있어요. 민은 원래 눈을 화살로 찔러서 누가 보든 노예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민이죠. 그래서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지렁이를 가리킵니다.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노예조차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사와 대부가 있는데 사대부란 말을 씁니다. 사대부. 여말, 고려말, 조선 초에는 신진 사대부가 있어요. 새로 등장한이라는 뜻이죠. 사라고 하는 것은 글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학문을 한 사람들이 대부, 높은 벼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대부 집안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사대부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가, 가는 노래죠. 나라의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아닙니까? 애국가. 국기, 나라의 기죠. 깃발입니다. 그 다음 국보가 있는데 우선 보물, 귀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보물. 그런데 그것이 매우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 골라서 뽑아서 만든 것이 국보입니다. 나라의 보물. 그래서 국보는 보물보다는 더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죠. 동대문도 있지만 동대문과 남대문은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위용을 갖춘 문이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국보 1호가 남대문이 됩니다. 그 다음 국세라고 하는데 이 세는 도장세자예요. 밑에 옥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옥에다가 도장을 새겼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옥세인데 이것은 문정 왕후의 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옥세가 아니라 어보입니다. 어보. 그럼 옥세와 어보는 어떻게 다르냐? 어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의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옥세라고 하는 것은 현존 왕의 도장이죠. 그래서 이 고려 때는 국세라고 했는데 조선 시대에는 옥세라고 합니다. 고려 때는 국세, 조선에는 옥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황제지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황제라고 칭한 것은 고려 때와 그 다음 조선 말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이것은 고종의 옥세입니다. 황제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장입니다. 나라의 도장이죠.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민은 노예, 무지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나라의 중심이다. 그래서 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민국.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이남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한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왜? 마한 변한 진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정권을 권력을 잡으면 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강 이북에서 정권을 잡으면 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국빈, 빈은 손님 빈자예요. 나라의 손님. 국장, 장자는 밑에 있는 이것은 두 손입니다. 위에 죽을 사자죠. 위에는 풀초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시체를 주검을 가져다가 풀로 덮는 것, 즉 묻을 장자예요. 장례식이라고 할 때 장의사.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지내는 장례, 이것이 국장입니다. 사는 일사자죠. 그래서 국사를 돌보는 이라고 하면 이건 나란 일인데 국사범이라고 하면 범인, 이러면 이것은 정치범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정치범. 그 다음 국사, 나라의 역사. 그래서 자기 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는 국사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사는 전체 세계사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국사는 좀 한국 중심이지만 한국사라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 역사와 대등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국사지 한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스승사자죠. 이 국사는 임금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국사봉,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한 봉우리를 국사봉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국사봉 중학교라고 있죠. 그 다음 국선, 선은 신선 선자입니다. 사람인의 맷산자죠. 산에서 사는 사람, 즉 신선입니다. 그래서 국선도라고 하면 이것은 화랑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화랑. 신라 때 원래는 이것이 이제 원화지도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원화는 여자들로 구성된 집단이죠. 그래서 꽃을 꽂았는데 그 유습이 남아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꽃화자를 씁니다. 그 다음 6.25 전쟁 때 남쪽의 군대를 국방군이라고 하죠. 나라를 지키는 군대다라고 했고 북쪽은 자신들을 인민해방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뭔가를 좀 배운 사람이고 민은 아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민입니다. 또는 인민이라고 하면 제국주의와 봉건제도 양쪽에서부터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해요. 이것이 6.25 전쟁 이후에는 인민하면 북쪽을 편드는 것 같으니까 이 인민이 민중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어쨌든 북쪽은 자신들이 인민을 해방하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민해방군, 줄여서 인민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국방색이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입는 옷 있죠? 위장을 하기 위해서 짙은 풀빛을 입습니다. 이게 국방색이에요. 그 다음 국세,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죠.
그래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국세고, 이 부가가치세는 원가의 10%를 붙이는 거죠. VAT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이건 국세로 들어가고,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받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것들은 지방세에 들어가요. 그 다음 국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부강함이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 중에 알려진 말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분업이 생산력을 증대시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invisible hand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것이 모든 복지를 증대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정글 자본주의죠. 그 다음 국선 변호인, 선은 뽑을 선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죠.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의 돈으로 변호인을 뽑아줍니다. 그것이 국선 변호인이에요. 그 다음 국정교과서가 있죠.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 그래서 10몇 년 전에 그 역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그 자라나는 세대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논쟁이 되었었습니다. 그전에는 역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는 다 국정이었어요. 검정, 인정은 다르죠. 검정은 교육부가, 인정은 어떤 단체에서, 사설 단체에서, 연합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수주의인데, 이 수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의 순수함이 뭐냐? 각 나라 민족 고유의 장점을 국수라고 합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풍습이라든가 사고방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매우 심해요. 우리는 요즘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뽕이라고 얘기하죠. 국뽕. 그래서 이것이, 국수주의가 바로 일본 극우의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 국시란 말이 있는데, 시는 옳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가 시비죠. 그래서 왜 시비를 거느냐? 옳다란 뜻입니다. 물론 이게 한문에서는 서술어 이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 워서 한국어란 할 때 쓰가 시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서술어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국시는 옳을 시자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옳다고 결정된 국정의 기본 방침, 이것이 국시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박정희 때 국시가 반공이었어요. 인간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국시로 정해야 되는데 무엇에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독재를 하죠. 그래서 이 국시는 긍정적인 것들이 국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채란 말이 있어요. 이 채는 몸체자인데 국가의 몸체가 누구냐,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국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다, 이것이 군주정이죠. 그런데 이제 왕과 소수의 권력자가 그 권력을 나눠 먹어요. 그 소수의 권력자가 귀족이죠. 그래서 군주정과 귀족정이 있는데,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나라 헌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이것이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권력을 갖는 것이 공화정이에요. 그 다음 국채명징이라고,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이 썼던 건데,
일본의 우두머리는 천황이죠. 그래서 일본은 국채,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은 명백하다라는 거죠. 명징하다.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천황에게 있다. 그러면서 천황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일제시대 때 대동아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강조했던 것이 국채 명징이에요. 그 다음 국치일. 치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한일 합방을 당했죠.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일입니다. 나라를 뺏긴 날. 이 국자는 자척에 입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다, 말을 아끼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판세란 뜻을 갖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바둑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판세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국적으로 볼 때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큰 그림으로 볼 때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소탐대실이다. 큰 그림을 봐라.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봐라. 이것이 대국적입니다. 그러면 바둑을 두면서 그때그때 판의 상황이 달라지죠. 이것을 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국은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것이 시국입니다. 그래서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변해가는 추세를, 경향을, 추세를 시국이라고 하는데 정국이란 말도 씁니다. 이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거예요. 정치의 판세가 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국면입니다. 국면. 지금의 국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종국에는 판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부계자란 말을 씁니다. 자,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으면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죠? 국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구경꾼입니다. 제3자죠. 그래서 이 구계자를 뭐라고도 하느냐? 방관자라고도 하고, 이 방자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모방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높을 고자예요. 젖방자입니다. 왼쪽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방관자예요. 보통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죠.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는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종국처럼 매질 결자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 다음 파국은 깨질 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세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국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자, 판세가 바뀌죠? 새로운 국면. 그 다음 국소마치. 이때 국은 판세란 뜻이 아니라 어떤 전체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일부분을 국소라고 해요. 국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팔을 수술할 때는 팔만 마취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소 일부분만 마취하는 것이 국소 마취입니다. 큰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죠. 그 다음 국부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데, 국은 일부분이고 부도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에 제한된 문제다라고 할 때 국부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한되었다,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뜻인데 이 국부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남녀의 생식기를 뜻하기도 해요. 국부. 그 다음 이 국은 관아에서 사용하는
하는 뜻이었습니다. 관하. 그래서 이제 관하에서 국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국장이죠. 이 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이지 일반 회사에서는 그 뜻을 쓰지 않습니다. 국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것은 관공서에서 주로 쓰는 거고 일반 회사는 부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죠. 그 다음 국지전, 어떤 전체 영토의 일부분에서란 뜻이죠. 그래서 일부분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국지전인데 온 국토가 다 전쟁터에 돌입해요. 그것이 뭡니까? 전면전이죠. 그 다음 지학에서는 국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만 부는 바람이 국지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팽창하죠. 공기가 팽창하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공기의 알갱이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저기압이 되죠. 공기의 힘이 낮아져요. 저기압. 그래서 산풍이라는 건 뭐냐? 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뜨면 어디부터 먼저 더워집니까? 산 꼭대기부터 더워지죠. 그래서 오전에는 아래에서 위로 바람이 불어요. 이것이 산풍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산봉우리에서 골짜기로 바람이 붑니다. 이것을 곡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오전에는 산에 잘 올라가라고 아래에서 위로 밀어준다. 그 다음에 해가 지면은 빨리 내려가라고 밑으로 밀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륙풍. 자, 땅은 빨리 더워지는데 바다는 천천히 더워지죠. 그래서 언제가 어느 쪽이 더 온도가 높으냐를 따지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산풍, 곡풍, 해륙풍은 다 요것만 기억하면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지풍이라는 것은 지형적인 원인으로 좁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국지풍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무역풍과 편서풍이죠. 자, 옛날에는 유럽에서 무역을 할 때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게 북이 30도입니다. 고기압이에요. 그럼 양쪽은 여기가 고기압이면 주변은 저기압이죠. 고기압, 저기압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쪽에서는 늘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하마 제도 또는 콜럼버스 어떻게 간 거냐? 이 리스본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와서 돛을 펼치면 그 바람이 계속 이렇게 밀어가지고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와서 돛을 달고 다시 돌아갈 때는 플로리다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돛을 답니다. 그럼 이것이 리버풀로 간대요. 그래서 리버풀이 섬유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구 전체의 바람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지풍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무역풍이고 편서풍이죠. 그리고 남이 30도에서도 무역풍이고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편이 치우칠 편자예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불죠. 그래서 서쪽에서 계속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이 안의 것은 이것이 국자고 이것은 뭔가 건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떠낼 국자예요. 떠낼 국. 위에 풀초가 들어서 국화국자죠. 국화꽃. 그런데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라의 꽃이에요.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죠. 보통 화무 11홍,
꽃이 피면 열흘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 무궁화는 피고 지면 또 다른 게 피고 또 지고 해서 100일간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끝 궁자예요. 다할 궁. 끝이 없이 계속 피는 꽃이다.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죠. 자, 요것은 요즘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이제 붕어빵을 많이 먹지만 한 20년, 30년 전에는 국화빵이 있었어요. 요 모양이 국화 문양이기 때문에 국화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쇠로 된 빵틀에다 그 빵틀 안에 국화 문양이 들어있는 거죠. 반죽한 밀가루에 팥을 넣어서 구운 겁니다. 요즘 붕어빵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공이란 뜻이지만 그 공이란 뜻은 잘 안 쓰고 국문할 국 말씀 많이 들어갔죠? 물어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국문이 뭐냐? 이 국문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중재인을 고문하면서 신문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국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역사 드라마 보면 친국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접이란 뜻이죠. 친은. 누가? 임금이. 이것이 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하는 장소 대청마루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 그래서 그 장소를 국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사진은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호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보통 가리키는데 북쪽에서 온 게 뭡니까? 호주머니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매 속에다가 뭔가 물건을 넣어 갖고 다녔지 따로 주머니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온 주머니이기 때문에 호주머니라고 얘기하죠. 병자호란. 또 있죠. 호박. 북쪽에서 온 박, 호박이죠. 그리고 호떡. 다 북쪽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병자호란 때 결국 인조가 삼전도, 도라고 하는 건 나루란 뜻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냐면 석촌호수에 있습니다. 삼전도에 나가서 그 청의 황제에게 309고두례를 했어요. 자, 이 도자는 나루 도자예요. 3배, 3번 절하고 9고, 이 고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 3번을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9번 하는 거죠. 무엇을? 머리를. 그러한 의식, 예를 올리는 것이 309고 두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국궁으로 바뀌어요. 국궁. 이 국궁은 그냥 절을 하고 끝내는 건데 절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절을 할 때 한 번을 하거나 아니면 큰 스님 같은 경우는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4번은 죽은 자한테 하는 거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 제례 때 국궁을 하는데 종묘에서는 4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리맥자라고 그랬죠. 보리를 발효시킨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이 국자를 기억해야 돼요. 고려 때 가전체 소설이 등장합니다. 이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빌가자예요. 전은 전기란 뜻이죠. 고대 소설은 다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됐다. 전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다 전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소설의 제목은 다 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것을 가짜로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가전체입니다. 그래서 고대 소설 이전에 그 물체를 의인화시킨 소설 형태, 이것이 가전체 소설이에요. 고려 때는 2개가 있었습니다. 국순전, 국순, 순은 진한술 순자입니다. 진한술.
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백세주예요. 어디에서 만들었죠? 국순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국순당, 당은 집당자죠. 그래서 임춘이라는 사람이 국순전이라는 가정집 소설을 썼고 이규보도 국선생전이라는 가정집 소설을 썼습니다. 선생은 높임이죠. 결국 둘 다 누룩을 소재로 해서 쓴 가전체 소설입니다. 이 사진은 투르키의 부르사란 도시에 있는 이게 셀쭉 터키 최초의 수도였어요. 울루잠이라고 하는, 울루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미는 아랍어에서는 마스지드라고 하고 영어로는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 예배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1399년 셀축 양식으로 지은 모스크예요. 셀축이라는 게 뭐냐면 오스만 터키 이전에 셀축 터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궐이 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둘로 나뉘어집니다. 동돌궐은 중국으로 흡수되고 서돌궐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중앙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랍의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아랍에서 세력을 펼쳤었죠. 아랍의 용병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일부가 세운 나라, 이것이 셀축 터키입니다. 그랬는데 상당히 셀축 터키도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몽골이 여기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셀축 터키는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부족 중에 하나인 오스만 가에서 세운 나라가 오스만 터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터키의 전신이죠. 이 모스크는 20개의 돔, 이게 돔이죠. 그 다음에 2개의 첨탑, 미나렛이라고 하는데 이 첨탑의 용도는 뭐냐? 예배 시간이 되면 이맘은 뭐라고 할까요? 선생이란 뜻? 하여간 이슬람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알라가 주관하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예배를 인도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 그럼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맘이 여기 안에 계단이 있어요. 타고 올라가서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이 위에 올라가서 아잔을 외칩니다. 아잔이라는 것은 공지란 뜻인데 자 지금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모스크로 오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알라 이크바 이런 식으로 그 예배 시간임을 알리는 것이 아잔입니다. 오른쪽은 이 내부입니다. 각종 캘리그라피가 많아요. 캘리그라피는 말하자면 서예인데 이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십자가,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도 다 우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카톨릭이나 이런 데처럼 성화를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예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 울루잠이 안에 들어가면 이 캘리그라피가 기둥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동양에서는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대나무를 끝을 뾰족하게 깎았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포크처럼 생겼는데 이 글씨를 쓸 때 한꺼번에 쭉 서너 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도 필요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대나무의 끝을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여기에 잉크를 찍어서 이러한 글씨체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씨체 두께에 따라서 이 끝의 두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